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연 누리호. 많은 분의 요청대로 누리호가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부터 ICBM 논란까지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누리호가 궤도 안착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위안을 삼기도 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우주 로켓 발사에 경험도 없는 한국의 실패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며 궤도 진입 실패가 당연하다는 듯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직 우주에 진출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의 누리호 발사 과정을 보도하는 해외 외신들의 보도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성공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을 예의주시하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누리호 발사의 숨겨진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7번째 우주열강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발전인과 동시에 우리 국방기술이 세계 열강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주로켓 발사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남다른데요.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20분을 전후로 하여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후 안정적으로 고도 700km 상공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프랑스의 AFP 교도통신 등 수많은 외신들이 누리호의 성공을 보도했습니다. AFP의 경우 누리호의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문제없이 하늘로 치솟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화통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 등도 누리호가 한국의 첫 국산 발사체라며 한국을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개발국으로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싫어하고 질투하는 일본과 중국조차 우리의 자랑스러운 누리호 발사를 인정하며 명백한 성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는 누리호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공위성을 안착하는 데 실패했으면서 무슨 우주강국이냐는 것인데요. 심지어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 만든 주제에 무슨 국산이냐는 망언을 일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우주 개발에 대해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앞선 보도로 알 수 있지만 우주 기술을 가진 선진 열강들은 이번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한국을 명실상부한 우주열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 우리 우주 기술을 무시하던 주변국들은 한국의 급격한 발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국들이 이처럼 한국의 누리호 발사에 초유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로켓 발사의 최종 성공은 지구 궤도에 안착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발사체를 지구 외기권으로 쏘아 올리는 기술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일부에서는 우리 능력을 폄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리호에 장착된 3단 로켓이 모두 정상적으로 점화됐고 우리 기술진이 계획한 지점까지 더미 인공위성을 우주로 끌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누리호는 국산 기술로 개발된 75톤급 엔진 4개가 묶인 1단 로켓이 힘차게 날아올라 순식간에 우주로 상승했는데요. 불과 수분마다 100km씩 상승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1, 2단까지 로켓의 발사 분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나 마지막 7톤급 엔진의 연소가 예상보다 46초 일찍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로켓이 연구진의 생각보다 1, 2단 로켓이 훨씬 빠르고 높이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위성이 분리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안착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연구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사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성공에 가까운데요. 계산을 잘못했다는 점에서는 우리 연구진의 실수임이 분명하지만 로켓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으니 차후 더 높은 고도로 발사하기 위한 로켓을 만들 때도 이번 로켓 개발에서 얻은 성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오차는 이미 우리 연구진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발사에 사용된 위성이 실물 위성이 아니라 실험용 더미 위성이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궤도 안착이 실패하더라도 상관없는 더미 위성을 사용했다는 것은 궤도 안착을 이상적인 목표로 잡았을 때 현실적인 성공점을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와 상승 그리고 위성의 분리까지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약간의 오차는 있으나 나름 계산대로 성공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누리호는 러시아의 기술로 만든 로켓을 사용했을 뿐
진정한 국산이 아니며 이번 성과는 수십 년간 여러 로켓을 만든 일본에 비해 초라할 뿐이니 누리호 발사에 들뜨는 것은 우습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이런 내용들은 외신의 보도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헐뜯는 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 중 일부가 나로 발사 시 작성한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누리호의 처음 시작은 러시아의 기술을 일부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리호에 들어간 모든 기술이 러시아 기술도 아닐 뿐더러 더더욱이 일본 기술자보다 우리 연구진이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 국산 우주 발사체 누리호는 사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우주 발사체입니다. 그 이전에 한국형 우주 발사체 KSLV-1 나로호가 있었는데요. 나로호는 우주 발사의 핵심인 1단 로켓을 러시아산으로 썼고 2단과 3단 로켓을 국산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 역량이 사실상 0에 가까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조차도 상당한 도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1단 로켓을 러시아산으로 사용한 것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주 강국들과 아무런 협력 없이 우주 로켓을 개발하는 것은 멀쩡한 선생을 옆에 두고 독학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시 우주 정책의 선도국 중 하나인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독자 개발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 과학자들을 쫓아다니며 기술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사실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로켓을 팔기만 원했을 뿐 로켓 기술을 넘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기술자들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요원들을 배치해 자국의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술자들은 러시아 기술자들과 맘 편히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연구진의 집요한 노력 끝에 술을 사랑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고 식후 산책길이나 술자리에서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우리 연구진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며 기술을 배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모스크바로 돌아간 과학자들을 찾아가 얻었는데요. 특수요원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어렵게 기술을 배워야 했던 한국에서와 달리 러시아에서는 쉽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배운 덕에 세계 항공우주 역사에 남을 만한 단시간에 누리호에 쓰일 75톤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누리호는 러시아가 던져준 기술을 받아 대충 만든 로켓이라 부를 만한 로켓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우주 로켓 개발 환경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낙후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수백억에 불과한 예산으로 강대국들과 비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매 수조를 들여 우주 로켓 개발에 성공하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들과는 달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봤을 때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결과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누리호를 만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12년간 우주 로켓을 만든 기술자들의 인터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터뷰에서 한 연구원은 연구 성과를 자신들이 독식하지 않고 이를 최대한 국내 업체들에 이전해 국내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관심과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행동과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고도 감동하기보다 까내리기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성능이 좋은 로켓을 만들 줄 아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성능이 좋다고 끝낼 정도가 아닐 정도로 한국과의 격차는 심한데요. 이번에 우리가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페이로드는 1.5톤입니다. 반면 일본이 개발한 액체 로켓 H2B의 페이로드는 무려 19톤에 달하는데요. 누리호가 성능이 떨어진다라기보다 일본이 개발한 H2 로켓의 성능이 세계 최정상급이라 보는 편이 맞지만 둘 사이의 격차가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만든 로켓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초경 H2 로켓의 발사 비용은 무려 190억 엔으로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로켓이 일회용이므로 한 번에 2천억 원을 허공으로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발사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작은 발사체를 여러 번 발사하는 게 나을 정도라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단가를 낮추거나 혁신적인 개선안을 찾기보다는 만들어진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는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로켓 기술을 배운다는 이야기에 한국이 무슨 로켓 개발이냐며 한국의 기술력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얼마 가지 않았는데요. 우주 로켓을 개발한 지 불과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의 기술로 페이로드 100kg짜리 나로를 쏘고 이를 통해 페이로드가 1톤이 넘는 누리호를 개발하겠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1966년에 첫 번째 우주 로켓 람다를 발사했는데요. 당시 람다의 페이로드는 26kg이었으며 이를 통해 운반한 위성체의 무게는 22kg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15년 뒤인 1981년이 되어서야 2톤급 로켓 N2를 발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조차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의 핵 개발을 염려한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방해를 견디며 또 어떻게든 기술을 넘기지 않으려는 러시아로부터 어렵게 기술을 배워 로켓을 자체 개발했음에도 2009년 나로 1차 발사를 진행했고 불과 12년 만에 페이로드 1.5톤급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펠콘 로켓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로켓 개발도 계획 중입니다. 펠콘 엔진은 엄청난 추력을 바탕으로 연료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로켓재 사용이라는 혁신적인 로켓 기술입니다. 그 덕에 일본의 고가 로켓들과 비교가 안 되는 가성비로 엄청난 효율을 달성했는데요. 즉 바꿔 말하면 그동안 일본이 수십조를 써 개발한 일본의 로켓 기술은 사실상 현대 로켓 기술에서 도태되는 기술이란 것입니다. 최근 한국이 우주에 올린 아나시스2 정찰 위성도 스페이스X사의 펠컨9 로켓을 썼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 펠컨 로켓의 성공을 집중 연구해 저렴한 발사체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20세기 우주 개발은 미국과 소련 같은 초강대국들의 기술 과시였다면 한국이 추진하는 21세기의 우주 개발은 최첨단의 기술력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발사체를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즉 비용이 저렴한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륙간 탄도탄 ICBM 개발의 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현재 한국은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결합한 300톤급 1탄 로켓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75톤급 고체 엔진의 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해외 공신력 있는 언론들이 한국이 ICBM을 만들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국 최대 공영방송사 BBC인데요. BBC는 10월 21일 한국이 첫 번째 우주 로켓 누리를 발사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누리호가 본질적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발사일 뿐 아니라 잠재적인 군사적 기능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더해 군비 경쟁이라는 소제목을 두고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군비 증강의 일환이며 탄도미사일과 우주로켓은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동시에 지난 9월 15일 한국의 SLBM 발사를 넌지시 언급했습니다. 직접 확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누리호 시험 발사와 SLBM 개발로 보건대 한국이 완전한 ICBM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비단 BBC만의 판단만이 아닙니다. 요미우리 교도통신 같은 일본 언론 역시 한국의 누리호 발사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국어 언론이 위성체 궤도 안착에 실패했다며 시비를 걸기도 했지만 단 한 번의 발사 시도로 단번에 고도 3단 분리에 성공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확실시된 이후 자신들의 44번째 H2A 로켓의 성과를 강조하며 한일의 격차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부정할 수 없으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어떻게든 덮어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런 수작이 도리어 일본에 큰 망신을 준 사건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감시 정찰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 북한이 발사한 SLBM이 2발이라는 억지를 부리다 제대로 망신을 당한 것인데요. 북한은 지난 10월 19일 신형 SLBM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SLBM을 비롯한 전략급 신무기를 연달아 내놓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북한이 서둘러 미사일 시험을 개시한 것이죠. 당연히 주변국 모두가 이 미사일 발사를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판단에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쏜 SLBM이 한 발이라 발표한 반면 일본은 2발이라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갈리자 일본에서는 일본보다 감시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이 오판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간 감시 정찰 능력 차이가 상당했는데요. 한국은 독자적인 위성도 없었고 고고도 정찰을 수행할 만한 마땅한 정찰기도 없었던 것에 반해 일본은 상당한 수준의 정찰기 전력과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탄도를 감지할 이지스함의 숫자도 일본이 한국보다 많으니 둘 사이의 정찰 능력을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차이는 심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판단하기에 한국과 일본의 정찰 결과가 다르다면 당연히 일본의 주장이 맞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편을 들며 발사된 SLBM의 숫자는 확실하게 한 발이라 못을 박은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의 정찰 자산 역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한 발로 파악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결과인데요.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쏜 SLBM을 근거리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RQ-4, 글로벌 호크, 블록 30 등 각종 최신 정찰 자산이 추가되면서 이런 세밀한 감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무시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던 일본의 처지가 매우 우습게 됐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니다 보니 한국보다 2배나 많은 이지스함과 각종 정찰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오판을 내렸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정찰 자산 전체가 개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망신을 당한 당사자인 일본이 조용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묻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 쏜 SLBM보다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이 팔린 것인데요. 바로 누리호의 시험 발사가 ICBM 테스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일본 대중에게 퍼져나가면서 한국이 정말 ICBM을 확보한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발사한 누리호는 액체 추진 로켓입니다. 로켓의 연료는 크게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로 나뉩니다. 액체 연료는 추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연료 탱크에 장시간 충전할 수 없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채워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수시로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체 연료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나 일정 이상의 출력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료는 천천히 충전해도 상관이 없고 강력한 추력이 필요한 우주 발사체는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신속한 발사가 가장 중요한 군용 미사일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누리호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ICBM으로 보기에는 연료 계통의 구조는 탄도미사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요즘 이야기입니다. 누리호와 최초 ICBM 개발 경쟁이 막 시작되던 시절의 ICBM 사이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게나 연료 체계, 개발 목적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한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 최초의 ICBM R7은 1957년 5월 15일 첫 발사에서 8,000km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탄두인 제도립체 RV의 지구 재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R7을 이용해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궤도에 안착시키고 11월에는 최초로 우주간 생물로 유명한 강아지 라이카가 실린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하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1958년 7월에 제도립체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발사한 누리호 역시 8,000km를 비행했습니다. 이어서 위성의 궤도 안착에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요. R7의 개발사를 알고 있는 이들이 보기에 누리호가 ICBM의 선행 연구로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민간용이라는 이야기도 초창기 ICBM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최초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PGM-19 주피터 미사일은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고순도 정제등유인 RP-1과 액체 산소를 섞은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타이탄 ICBM이나 소련의 ICBM들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액체 연료인 하이드라진을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군용 ICBM이라 하더라도 액체 연료를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액체 추진 ICBM은 탄도만 바꾸면 민간 우주 발사체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아틀라스 머큐리가 좋은 예시인데요. 아틀라스 머큐리는 사실 미공군 최초의 ICBM인 SM-65 아틀라스 미사일의 탄두를 제거하고 유인 캡슐을 장착한 로켓입니다. 우주 발사체의 탄두만 바꾸면 ICBM이 된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로켓입니다. 그러니 누리호를 ICBM이라 주장하는 것도 일단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군사열강 중 누리호가 사용하는 RP-1 연료를 이용한 액체 추진 ICBM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발사를 준비하며 하루 종일 연료를 충전하는 동안 발달된 현대 감시 체계에 미사일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에게 손쉽게 탐지당하고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북한의 ICBM인데요. 현재 북한이 보유한 ICBM들은 모두 액체 추진 로켓이어서 발사대에 미사일을 올리고 연료를 충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나 미군이 북한 ICBM 발사의 사전 징후를 파악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리호를 ICBM으로 바꿔봐야 좋은 타겟이 될 뿐 군사적인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리호가 ICBM 개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시험을 통해 ICB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연료 계통이 다르더라도 고도 상승 시 필요한 추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반분리 기술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으니 추진체를 고체로 바꾸고 유도 체계를 약간만 추가하면 현대전에서도 쓸 수 있는 ICBM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리호에 탑재된 몇몇 장비들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비가 비행종말 시스템입니다. 비행종말 시스템은 로켓이 궤도를 벗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엔진을 중지시키고 연료를 배출하는 시스템인데요. 명칭이 미사일의 최종 유도를 책임지는 종말 유도 장치와 비슷하다 보니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안에 종말 유도 기능을 탑재해 더미 위성을 의도적으로 낙하시켜 재돌입체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재돌입체 실험을 하고자 했다면 더미 위성의 모형을 실제 위성과 유사한 정사각형이 아니라 탄두와 유사한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는 꽤 중대한 차이인데요. 거의 1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ICBM의 탄두는 형상이 뾰족한 원통형인지 둥그런 원통형인지로도 비행 특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진짜 재돌입체를 만들려 했다면 사각형으로 만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번 누리호 발사는 한국의 민간 로켓 발사 테스트이면서 한국이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계에 알린 첫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한국의 ICBM 개발과 재돌입체 시험에 대해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차 목적이 ICBM이 아니더라도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번 발사체 시험으로 부족하지만 우주 개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다음 목표는 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달 탐사와 각종 고체 발사체이며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우리의 기술력으로 자체적으로 우주에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발사체 성공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1톤급 위성 발사체를 쏠 수 있는 세계에서 7번째 국가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선 한국만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역사가 새로 쓰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로켓의 자존심 누리호 2차 발사는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우주개발의 첫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은커녕 자체적인 기술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한 우주 후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통해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기술을 발전시켜 어느덧 세계 정상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주 선도국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이 결과를 거울 삼아 더욱 계승에 발전시킨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독자 설계한 우주 발사체와 재돌입체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도 절대 무시 못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20일에 시행됐던 누리호 1차 발사는 한 끗 차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아쉬운 결과를 냈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는 엔진 점화부터 로켓 분리,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3단 엔진에 장착된 액체 연료가 누수로 인해 최초 목표였던 521초보다 약 60여 초 정도 일찍 연소가 종료돼 절반의 성공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번에 성공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한 성과였습니다. 현재 우주 발사체의 자력 발사 능력을 가진 9개국 중 6개국이 첫 발사를 실패했을 만큼 우주 로켓 발사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이를 방증하는 무려 실패율이 70%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난 실패로 인해 한국이 무엇이 부족한지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과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술진들은 지난 실패 원인이었던 산화제 탱크의 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산화제 탱크 덮개 중량을 9kg 늘리면서 부력에 따른 하중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추진체의 무게가 전보다 약간 무거워졌는데요. 하지만 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발사 때는 동일한 무게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위성을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자체 개발한 로켓에 자체 개발한 위성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우주 강국의 증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주변국의 우주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주 진출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우주 개발에 주도권을 쥐려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특히 작년인 2021년에는 무려 55차례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이는 세계 최강 우주 강국인 미국과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러시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우주 개발은 자본과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된 중국의 우주 굴기에 맥없이 밀려나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원래 유럽 우주국 ESA는 올해 러시아와 합동으로 달 탐사선 루나 26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9월로 지연되는 등 러시아와 연계된 각종 계획이 취소됐는데요. 이로 인해 유럽은 우주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올해 안에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 탱궁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4년까지 우주망원경을 우주에 보낼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상공의 우주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우주 진출이 늦은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중국이 우주에 더 많은 시설물을 건설하고 위성을 쏘아 올릴수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주에도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금싸라기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도 부근의 궤도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열강들이 선점하고 있어 남은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에게는 우주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야 기껏 육성한 우주 사업이 맥없이 무너질 판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게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5월 대한민국은 우주 선도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한 것인데요.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기업들과 기업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나사와 작사, ESA는 물론이고 CSA, ASA에 러시아 우주국도 일부 참여하는 등 우주개발 선진국의 주요 기관들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계획의 가장 특이한 점은 민간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유명한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블루오리진, ULA, 로켓랩 등 민간 소속의 우주개발 기업들도 달 개발이라는 목표에 함께하기 위해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올스타들이 모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얻어 2021년 5월 24일부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합류하면서 세계 여러 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6개 기업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한 팀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력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우주 기술이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르테미스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주로 유인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은 위성 발사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아직 사람을 우주로 올려보낼 유인 로켓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나사와 작스 등 주요 기관들은 이미 수십여 명의 우주인을 우주로 내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도의 유인 발사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도립체 기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이들 나라들이 가진 유인 로켓 기술을 부분적으로나마 습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일본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우주 진출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손쓸 방법이 없어 지켜보고 있을 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꼬꾸라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에게 굉장한 위협입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한 여러 우주 진출 사업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게 많은 분야에서 추격당하고 있으니 적어도 이 우주 진출 분야에서는 일본이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은 무려 1955년부터 로켓 개발과 발사체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1980년대에는 미국의 로켓 엔진을 수입해 H-1 로켓 발사를 성공했고, 이어서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 모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로켓인 H3 로켓을 개발 중인데요. 2030년까지 발사 실용화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런 일본이 우리를 막아선다고 하니 그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우리 기술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중국 대비 상당히 늦은 우주 진출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우주 개발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된 1990년대부터인데요. 이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개척을 추진한 중국과 일본보다 무려 20년 이상 늦은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22년 현재 1톤 이상의 위성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누리호를 만들며 중국과 일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분야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추월한 상황인데요. 이는 우리가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맡은 역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대한민국은 우주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인 ISRU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도맡아 진행합니다. ISRU는 본격적인 우주 진출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주 발사체 재도립 기술입니다. 현재 많은 매체에서 누리호가 성공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발사체에 관해서는 분명 맞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후 개발해야 할 재도립체 기술까지 확보해야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주 발사 로켓은 재도립체 기술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수준의 기술입니다. 재도립체는 중력과 속도 최소 30G 이상의 종횡지를 견딜 정도로 내구성 강한 소재로 견고하게 제작해야 하며 재도립 시 발생하는 2000도씨 이상의 엄청난 고열을 견뎌야 하는 소재를 개발해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4월 26일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선 90돌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병식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보란듯이 신형 ICBM 화성 17형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화성 17형의 등장에 우리 군은 물론 미국까지 크게 놀랐습니다. 이전 미사일보다 더 크고 길어진 화성 17형의 생김새를 보아 화성 17형이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탄도를 탑재하는 다탄도 핵탄도 미사일인 MIRV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MIRV는 다탄도 각계 목표 재도립체를 뜻하는데요.
즉 단 하나의 탄두가 목표를 향해 낙하하는 기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도에 안착한 탄도부에서 8에서 10개의 재돌입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향에 위치한 전혀 다른 목표를 타격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강국, 미사일 강국들조차 재돌입체가 분리된 MIRV를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북한이 MIRV를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탄 시험 발사에서 단일 탄도조차 제대로 재돌입시키지 못했으며 3월 16일 3차 실험 발사 도중 공중 폭발을 일으키는 등 아직까지 불안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막을 수 없는 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관련 업체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때문에 이번 고도 700km의 위성을 정확히 안착시킨 누리호를 이용해 ICBM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여러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누리호는 ICBM으로 쓸 수 없습니다. ICBM은 적의 핵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 미사일 발사 전에 연료를 충전해야 하는 액체 추진 로켓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군이 사용하는 미사일은 사거리를 막론하고 보관이 용이하고 관리가 쉬운 고체 로켓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누리호의 발사를 ICBM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ICBM 개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30일 ADD가 우주용 고체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2025년까지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한 고도 700km에 도달하는 고성능 로켓을 만들 예정인데요. 완성된 로켓을 이용해 군용위성 도입 사업인 425 사업으로 도입될 위성들을 군이 독자적으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형 고체 로켓은 미국의 피스키퍼 ICBM을 개량한 미노타우루스 4호나 일본의 엡신론 로켓을 뛰어넘는 추력 100톤 이상의 고성능 고체 로켓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설령 한국 기술력으로 고체 로켓을 만들더라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재돌입체의 개발인데요. 재돌입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재돌입체는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다시 대기권에 돌입하는 운반체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로켓의 앞부분에 장착하며 대기권 돌입에 발생하는 고열에 견딜 수 있는 특수물질로 구성된 물체입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에는 조종사를 싣고 귀환하는 유인 캡슐, 우주왕복선 같이 우주에서 지구로 다시 낙하할 때 공기 마찰로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모든 설비를 말합니다. 당연히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낙하하는 핵미사일의 탄도 역시 재돌입체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걸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혈맹 또는 동맹이라는 두터운 국가관계를 할지라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기술입니다. 즉 독자 기술만이 가장 빠른 해답이란 것이죠. 단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우주 프로젝트에 어떻게든 여러 나라들이 참여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 다른 국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만의 독자 기술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리호의 다음 프로젝트인 KSLV-3 로켓 개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KSLV-3는 높이 54m, 직경 3.8m, 중량 360톤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만큼 그 성능도 매우 우수합니다. 먼저 추력 100톤급 다단연소 사이클 방식 액체 엔진 5개를 묶어 추력 500톤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적 궤도까지 10톤 이상, 정지 궤도까지는 4.5톤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 궤도까지는 1.8톤 이상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기술진은 이 신형 로켓으로 정지 궤도에서 차세대 위성을 안착시키는 것과 샘플 채취형 달 탐사 기한선을 달로 파견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달 탐사 기한선이 매우 눈여겨볼 만한데요. 2030년까지 KSLV-3로 달 착륙선을 보낸 뒤 2035년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귀환선을 개발하겠다는 게 우리 기술진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이때까지 재진입체를 완성하겠다는 것인데요. 핵탄두에 적용할 재진입체 기술은 이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낮으므로 늦어도 2030년대까지는 사거리 3,000에서 5,500km 수준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재진입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현재 여러 차례 재도립이 가능한 우주선을 운영 중인 곳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곤2입니다. 드래곤2는 높이 6.1m, 직경 3.7m, 중량 4.2ton의 우주선으로 최대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우주비행이 가능한 차세대 유인 우주선입니다. 2020년 5월 30일에 승무원이 탑승한 첫 발사에 성공했고 6월 1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해 임무를 수행한 뒤 8월 2일 ISS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해상에 안착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뢰성이 입증되어 미 정부로부터 재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외에는 미국 나사가 개발 중인 오리온 유인 탐사선과 스페이스X가 추가 개발 중인 스타쉽 정도가 인류가 현재 사용 가능한 재도립 우주선입니다. 오리온은 높이 3.3m, 직경 5m인 심우주 탐사선인데요. 현존 최강의 우주 로켓인 SLS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만 하더라도 111m나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추력은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100톤에 가까운 화물을 싣고도 아무런 도움 없이 저궤도 위성에 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톤짜리 위성용 발사체를 자랑하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연 미국의 기술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화성 탐사 등에 쓰일 유인 로켓인 스타쉽의 시험 발사를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스타쉽은 단발 궤도선 SSTO, 그러니까 단분리 로켓 없이 자체 로켓만으로 바로 우주에 올라갈 수 있는 우주선이면서 동시에 지구 궤도로 재도립이 가능한 우주 왕복선입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의 재도립체 기술은 넘사벽 수준이랄 만한데요. 지금에 이렇게 대단한 우주 기술을 가진 미국이지만 미국도 초창기 재도립 기술을 연구할 때 여러 고난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2월 1일 공중분해된 컬럼비아호입니다. 컬럼비아는 제식명이 OV102이며 전체 추력 3,000톤, 전체 중량 2,000톤에 달하는 초대형 우주 왕복선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사가 처음 우주로 보낸 우주선이기도 했는데요. 1981년 4월 12일 최초 발사 이후 지구를 4,808회 주행했고 160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28회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2월 1일 시속 28,000km로 하강하던 중 기체 결함으로 공중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는데요. 당시 마지막으로 관측된 컬럼비아호의 속도는 마 17.5였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재도립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누리호가 발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만드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국에게 천운이 닿았는데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달 개척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한국의 첫 달궤도 탐사선 다누리 발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도움이 컸는데요. 이는 발사 장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누리 위성이 발사된 곳은 미국 우주군의 본진이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의 발사장입니다. 케이프 커네버럴은 수십 개의 로켓 발사장이 밀집된 미국 최대 우주기지인데요. 우주기지가 위치한 플로리다주는 적도와 가까워 지구자전을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우주에 로켓을 발사할 때 지구자전을 이용하면 적은 연료로 멀리 나가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만큼 적도 부근에서 발사해야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 우주군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우주 발사체가 이곳에서 발사되고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다누리가 발사됐다는 것은 미국이 다누리 위성 발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이 로켓 발사를 위탁한 스페이스X가 케이프 커네버럴을 사용했을 뿐 한국의 위성 안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미국의 정보 관료들이 한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과학자들의 반응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다누리 위성에 대한 학계 반응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네이처에서는 다누리 항해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흥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다누리의 장비 때문인데요. 이번 다누리에 탑재된 핵심 장비는 총 6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장치는 크게 4입니다. 바로 평광 카메라, 감마선 분광기, 섀도캠, 그리고 우주 인터넷 탑재체인데요.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평광 카메라와 감마선 분광기입니다.
먼저 평광 카메라는 달 표면 암석들이 태양빛을 반사해 산란시키는 평광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평광을 지도화해 달 표면의 평광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감마선 분광기가 더해지면 엄청난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달 자원 지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을 분석해 달 표면 원소 분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물, 티타늄, 규소 등 각종 자원 분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평광지도와 합치면 이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던 달 자원지대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도가 완성되면 한국이 그동안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찾지 못했던 초이기 자원의 대량 매장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헬륨-3입니다. 헬륨-3는 전 세계에서 1년에 고작 2kg만 생산되는 희귀물질입니다. 오직 핵보유국만 운영할 수 있는 중수로 원자로를 가동해야 수그램 정도를 겨우 얻어낼 수 있는 매우 귀한 물질인데요. 그래서 가격이 1g당 금값의 수십 배를 호가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헬륨-3가 뭐라고 이렇게 비싼 것일까요? 헬륨-3는 대한민국이 선도 중인 차세대 에너지원 핵융합 원자로의 핵심 원료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핵융합로는 수소와 삼중수소를 반응시켜 막대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헬륨-3를 사용하면 기존 원자로의 무려 7배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핵융합은 핵분열과 달리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고준위 핵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헬륨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이 헬륨도 굉장히 귀중한 자원입니다. 액화한 액화헬륨은 절대 용도에 가까운 극저온을 낼 수 있어 냉매로 매우 유용합니다. 또 점성이 없어 마찰을 무시하는 초유동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마찰을 최소화한 초고속 열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창 개발 중인 주요 신칸센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주요 신칸센은 액화헬륨을 사용해 최대 500km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헬륨을 얻는 방법은 석유 채굴 과정에서 얻은 약간의 부산물 뿐입니다. 그래서 카타르, 러시아, 미국 같이 유전을 가진 나라들이 생산을 주도하여 생산량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핵융합로는 원자로보다 발전 효율이 훨씬 좋은 데다 방사능 걱정도 없고 생산량이 적은 헬륨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궁극의 에너지원입니다. 다만 이 삼중수소를 사용할 경우 다량의 중성자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륨수소를 사용하면 이 문제조차 해결됩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양성자가 나와서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헬륨-3는 달에 최소 100만 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달과 지구를 왕복하는 비용이 너무 커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활용 로켓, 세이버 엔진 등 우주왕복용 특수 엔진 개발의 진척 등으로 이 문제도 곧 해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간단히 말해 달은 많은 자원을 품은 꿈의 노다지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누리에 탑재된 장비들로 자원 지도를 확보하면 이 헬륨-3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다누리가 가진 가치가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사에서 제공한 섀도우캠을 사용하면 빛이 닿지 않는 달의 음영구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 모든 정보를 탑재된 우주인터넷 탑재체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누리가 확보한 정보들을 종합하면 달의 자원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고 착륙이 쉬운 안전지대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달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다누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다누리의 실패를 바랍니다. 다누리가 성공하면 중국이 공들인 우주 진출이 의미를 잃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의 우주 패권을 무너뜨리려 우주 굴기를 진행 중입니다. 독자적인 GPS망,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등의 행동으로 미국이 손댈 수 없는 중국만의 독자적인 우주 영토를 확보한 뒤
미국이 우주 패권을 빼앗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누리가 성공하면 곧바로 아르테미스 계획과 이어질 화성 탐사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우주 진출이 초고속으로 진행될 게 뻔하기 때문에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라그랑주 포인트를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그랑주 포인트는 지구, 달, 태양의 중력이 상쇄되는 우주의 특수구역입니다. 한마디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별도 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도 제자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라그랑주 포인트는 지구와 화성 사이 지름길인 L1, 달 뒤편의 L2, 지구와 태양 사이 L3, 그리고 지구와 달 사이 L4와 L5 5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르면 이 중 L1, L2는 확실히 확보할 것이고 L4와 L5는 얼마 안가 미국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를 장악하는 5개 포인트 중 무려 4시 미국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용을 써봐야 이 격차는 절대 메우기 어려운 것인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쉽게 말해 한마디로 우주 경쟁에서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의 명운을 끝장낼 우주 사업의 첫 포문을 연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만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운영될 대부분의 기지는 미국이 관리할 것이며 그만큼 거의 모든 혜택을 미국이 차지하는데 미움은 한국이 받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누리 위성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도움이 되는 것과 별개로 다누리의 발사는 전적으로 우리 연구진이 주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누리의 발사와 운용을 통해 얻은 우주항공 기술의 노하우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에너지 궤도 비행입니다. 이번에 다누리는 탄도형 달전이 BLT 방식으로 항해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지구나 달 같은 천체가 끌어당기는 중력을 교묘하게 이용해 연료를 적게 쓰는 항해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라그랑주 포인트 주변을 따라 형성된 우주판 고속도로 매니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을 한 번이라도 확실히 성공하게 되면 이유한국은 작은 로켓으로도 훨씬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지금까지 미, 중, 러 등 세계 패권을 논하던 국가들이 독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한국이 얻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계획과 별개로 2030년에 예정된 한국의 유인달 탐사와 이후 진행될 달 개발에서 한국은 미국 바로 다음으로 효율적인 달 탐사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역시 다누리로 얻은 지도 덕분입니다. 이처럼 이번 다누리 발사는 국제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사건입니다. 이번 다누리 프로젝트로 발사된 인공위성이 예정대로 무사히 항해 달 궤도에 안착된다면 한국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